안녕하세요. 저는 오송천단 어류산업진흥재단의 정효영입니다. 오늘 저는 카티 치료제 생산 시 중요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티 치료제 생산 시 중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카티 치료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해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이고요.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와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로 나누게 되는데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는 환자의 체내에서 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이 세포에 체외에서 유전자를 도입하게 되고 유전자가 도입된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투입하게 되는 이러한 치료제를 엑스비보 치료제라고 하고요.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는 환자에게 곧바로 유전자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전자를 전달할 때는 바이러스 벡터나 난바이럴 벡터를 사용하여서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카티 치료제는 엑스비보 유전자 치료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카티 치료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 치료제의 카는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의 약자인 고요. 카이메릭 안티젠 리스트란 말은 인위적으로 새로운 리셉터를 제작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의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먼저 항원을 인식하게 되는 액터 도메인이 있고요. 아래에는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 그리고 시그널을 전달하는 엔도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가 T세포에 전달되었을 때 이 T세포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게 되고요.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 이 T세포 내로 시그널이 전달됨으로써 T세포는 액티베이션 되고 액티베이션 된 T세포는 타겟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카티 치료제에 사용되는 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카는 T세포에 있는 TCR이라는 단백질을 모방하였습니다. 이러한 TCR은 다양한 단백질 복합체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복합체를 제조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1세대 카에서는 이 TC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세포를 단백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보게 되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와 그리고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 그리고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자극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 카에서는 비록 시그널 전달 도면이 있지만은 시그널이 강하게 전달되지 않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해서 2세대카에서는 시그널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조 자극 도면을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을 2세대카라고 하고요. 3세대카에서는 이러한 보조 자극 도면을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더 강하게 시그널을 전달하여 T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카티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종의 카티가 승인되어 있는데요. 2017년 킴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 2022년 가빅티까지 총 7종입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카티, 승인된 카티 치료제의 타겟을 보게 되면 CD19이 주종이고요. 그리고 BCMA가 2종이 있습니다. 이 승인된 카티의 적응증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혈액암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B셀 림포마를 바탕 시작으로 해서 멀티플 마이로마까지 모두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카티 치료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는 2018년 초기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매년 급격하게 카티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00건 이상의 국제적으로 카티 치료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임상 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임상의 테스트에는 카티를 살펴보시게 되면 초기에 CD19, 즉 혈액암을 타겟으로 개발된 CD19 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양의 바이오마커를 타겟으로 해서 수많은 카티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임상 승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총 4건의 임상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21년에 3건, 그리고 2022년에 1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겟을 보게 된다면 CD19 타겟이 3건이 있고요. 그리고 IL-13 리셉터 알파2를 타겟으로 하는 셀레메드 카티가 1건이 있습니다. 특이점을 보게 된다면
기존의 큐르셀과 에클론, 서울대병원의 카티의 경우에는 혈액암을 타겟으로서 적응증으로서 개발되고 있고요. 셀렌메드의 카티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인 교모세포종을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서는 큐르셀의 카티 같은 경우에 CD19 카라뿐만 아니라 면역 감문 수용체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고요. 셀렌메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티에서는 항체를 가지고 카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셀레메데 카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겐드 기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카티 치료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카티 치료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카티 치료제 제조가 실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카티 치료 적응 대상이 되는 환자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의 면역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면역세포를 가지고 칼을 제조하였을 경우에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카티 치료제 한계수는 카티 치료제 타겟이 되는 항원이 로스가 되거나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의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카티 치료제의 단점으로서는 카 자체에서는 독성이 있습니다. 시비어 CRS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 카티의 대표적인 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카티 치료제는 기존의 혈액암 대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고형암을 대상으로 카티 치료가 개발되었을 때 비록 은met 내지는 풍족이 되고 있지만 효능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티 치료 생산 시 중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 생산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요. 카티는 환자의 혈액에서 PBMC를 모으게 되고요. 이 PBMC에 바이러스나 또는 난바이럴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카 유전자를 도입하게 됩니다. 카 유전자가 도입된 면역세포는 인비트로에서 배양 증식되게 되고요. 이렇게 배양 증식된 T세포, 카티세포는 다시 환자에게 도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카 유전자 도입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이 바이러스 벡터는 카 제조 시의 중요 원료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료의약품인 바이러스 벡터는 제조 시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렌티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티바이러스는 칼을 딜리버하는 바이러스 벡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벡터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가 있습니다. 렌티바이러스 제조는요.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서 생산세포지에 전달해서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것은 일회성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바이러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보시게 되면 플라스미드가 1차적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스미드는 현재까지는 GMP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보았을 때는 GMP 생산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렌티바이러스는 원료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GMP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생성된 렌티바이러스의 특성 분석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렌티바이러스는 아이덴티티와 포턴시, 그리고 퓨리티와 세이프티, 그리고 물리적 모양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턴시 파트가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포턴시는 생산된 렌티바이러스의 감염 역가나 파티클 넘버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렌티바이러스 벡터의 특성 분석의 중요 사항은 세이프티 항목에 있는 복제 가능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RCR 또는 RCL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생산한 렌티바이러스의 역할을 측정한 것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서 렌티바이러스 역할을 측정한 케이스입니다. 동일한 배치를 사용하였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서 바이러스의 역할을 측정하였는데요. 먼저 피지컬 타이틀 측정이라고 해서 엘라이자 이용한 방법이랑 그리고 qPCR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엘라이자 사용 방법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인 캡시드를 타겟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서 바이러스 역할을 측정하였을 때 저희가 생산한 바이러스 역가가 2 곱하기 10의 실성 바이러스 파티클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일한 바이러스 배치를 qPCR 방법으로 저희가 역가를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4 곱하기 10의 실성 카피의 역가를 확보를 했었고요. 동일한 배치를 다시 이번에는 바이오로지컬 타이트인 바이러스를 타겟 세포에 감염시킨 후 감염된 세포를 컨테이너 방법으로 재는 역가를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역가가 2.4 곱하기 10의 7승 역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배치지만은 이렇게 큰 역할 차이가 나는 것은 각각의 방법이 오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생성될 때는 특징에 따른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바이러스를 생산했을 경우에 바이러스는 한 종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형으로서 바이러스가 생산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이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역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만일 피지컬 타깃 캡시드를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 생성된 모든 바이러스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qPCR을 사용하게 된다면 qPCR의 타겟인 바이러스 제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만 측정하게 되면 이 이종만 테스트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 여파를 측정하게 되면 일종,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만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보시다시피 감염 효과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qPCR을 측정하게 되면 그 다음, 그리고 엘라이자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효과 중에서 감염 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여서 CAR-T를 제조할 때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CAR-T를 제조할 때 렌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염물질인 감염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른 유전자 치료제로 사용된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FDA나 EMA는 전체 토탈 바이러스 파티클 중에 최소한 한 개는 감염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렌티바이러스는 이러한 규정은 없지만은 최대한 감염 효과가 높은 바이러스 확보하는 것이 CAR-T 제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렌티바이러스 벡터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복제 가능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렌티바이러스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복제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요. 그렇지만은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경우에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 리컨비네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팩터들과 결합하게 되어서 복제 가능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제 가능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은 큰 세이프티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이 복제 가능 바이러스가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이 복제 가능 바이러스를 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셀 베이스드 어세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개대 배양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지 검증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셀 베이스드 어세이는 복제 가능 바이러스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FDA에서 추천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qPCR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qPCR 방법은 셀 베이스드 방법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렌티바이러스 벡터의 복제 가능 측정에 대해서는 CAR-T 제조할 때 다양한 사이트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래는 그림에서는 복제 가능 바이러스를 테스트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MCB나 WCB에서 반드시 복제 가능 바이러스를 검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생산했을 경우에 바이러스 생산 배양액에서 그리고 바이러스를 정제한 최종 산물에서 복제 가능 바이러스를 검증해야 됩니다. CAR-T를 제조하고 난 이후에도 복제 가능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된 CAR-T를 환자에게 주입하고 난 이후에도 환자를 투입하기 전,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까지 모니터링하여서 복제 가능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CAR-T 생산 프로세스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 CAR-T는 대략 실험실에서 2주에 걸쳐서 제조가 됩니다. 데이 제로에서는 PBMC를 확보하게 되고요. 확보된 PBMC에서 곧바로 CAR 유전자를 전달하거나 또는 PBMC에서 T세포만 분리하여 CAR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전된 CAR-T는 2주 동안 배양하면서 CAR 발현을 유전자 주입 후 7일 뒤 그리고 마지막 사용하기 직전에 CAR 발현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CAR 제조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T세포를 셀렉션을 하느냐 하지 않고 모든 PBMC 사용하느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T셀 익스펜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T셀 셀렉션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PBMC를 확보한 후 T셀을 실렉션하고 카티를 제조한 경우와 PBMC를 사용하여서 곧바로 카티를 제조한 경우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PBMC를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트랜스렉션 이피션시가 낮은 반면에 T셀을 소팅한 경우에는 트랜스렉션 이피션시가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PBMC와 T세포를 사용해서 PBMC를 사용했을 경우와 T세포를 소팅했을 경우에 T세포의 분화율을 살펴봤을 때요. CD4 T세포와 CD8 T세포를 지닌 분화를 살펴보았는데 홀 PBMC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CD8 T세포가 많은 경향이 있었고요. T세포를 소팅했을 경우에는 CD4 T세포가 더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향은 저희가 사용한 특정 실험 조건 하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조건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이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스를 사용해 카티를 제조하였던 간에 저희가 인비트로 이피크에서 측정했을 때는 두 개의 효능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비버 효능과 클리니컬 효능은 저희는 테스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카티 익스펜션에 저희가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티 익스펜션을 위해서 배양 배지별 카티 익스펜션 차이를 저희가 검증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3종의 배양 배지를 사용하였고요. 3종에 대한 배양 배지를 사용했을 때 카티의 익스펜션과 바이어빌리티 그리고 카티 효능을 저희가 비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카티의 익스펜션은 저희가 사용한 배지 2번 배지에서 익스펜션이 월등하게 우수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이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3종의 배지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효성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요. K561 셀은 네거티브 컨트롤 셀이고 라지 셀은 타겟 세포주입니다. 유효성 평가 결과를 봤을 때는 비록 2번 배지에서 CAR-T 세포의 정식은 많이 증가되었지만은 유효성에서는 3번 배지에서 더 좋은 유효성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번 배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백그라운드 시그널, 즉 CAR가 비특이적인 타겟 세포의 살상능이 매우 낮은 것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3번 배지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티 제조 시 카티 품질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 치료제에서 출하 시험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의 퓨리티와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리고 포턴시, 바이어빌리티, 그리고 스테릴리티 등 다양한 것들이 분석되어야 되는데요. 퓨리티 같은 경우에는 T세포의 비율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되고요. 또한 카가 얼마나 발현하고 있는지 카의 비율도 분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태치료 세이프티 항목에서는요, 다양한 오염원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항목은 벡터 카피 넘버입니다. 이 벡터 카피 넘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턴시 경우에는 인터페론 감마가 얼마나 많이 발현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티 품질 분석에서 벡터 카피 넘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벡터 카피 넘버는 카티의 세이프티와 이피커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카티 제조할 때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로서 레트로와 렌티바이러스 벡터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트로 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해서 카티를 제조할 당시에 도입된 카 유전자는 T세포, 호스트 세포의 유전자 안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삽입된 유전자는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에서는 삽입된 카 유전자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MA와 FDA에서는 세포 하나당 5카피 미만의 벡터 카피 넘버가 유지돼야 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규정은 없지만은 EMA와 FDA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 카피 넘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표준화된 어세이 방법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벡터 카피 넘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qPCR 방법과 디지털 드롭릿 PCR 방법, 그리고 NGS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QCR 방법이고요. 이러한 QCR 방법을 사용할 때 표준품으로서는 플라스미드 또는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플라스미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세포는 토탈 셀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싱글 셀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탈 셀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토탈 셀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이프티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 피겨를 보게 된다면 이 토탈 셀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록 벡터 카피가 규칙기관에서 제시한 5카피를 넘지 않더라도 일부
세포에서는 5카피 이상이 되는 5카피, 6카피, 7카피 등 많은 수의 벡터 카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세포들은 일부이긴 하지만은 세이프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토탈셀 어세이가 주이긴 하지만은 싱글셀 어세이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킴리와 에스카터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팩터들이 카티의 이피커시아 세이프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항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킴리와 에스카터를 제조할 때 매뉴팩처링 페일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카티 제조 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카티를 제조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의 면역이 억제되어 있고요. 저하되어 있고 이 저하된 면역을 바탕으로 생성된 세포를 가지고 카티를 제조하다 보니까 카티 제조 시 실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티 제조 시 이피커션 세이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용한 항체의 스페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항체 스페시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오프 타겟 액티비티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생산에 제조된 카티에 사용된 항체는 이 스페시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서는 제조된 카티의 펑셔널 T세포의 서브셋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 슬라이드 보여드렸듯이 제조한 카티에서는 CD4나 CD8 세포들의 비율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CD4, CD8 비율의 차이가 이 카티의 이피커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카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티의 중요 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페론 감마 프로덕션도 이 카티의 유효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 사항으로서는 카티에 사용된 항체가 사람 유래가 아닌 다른 동물 유래였다면 이 항체는 면역 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독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항체를 인간화하든지 아니면 인간 항체로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